네, 질문 하나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올해 5월에 결혼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 전에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맞벌이에 양가 부모님도 지방에 계셔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저희 부부 모두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사람이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오더니 아이를 낳자고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역시나 답은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을 했는데 아이를 낳자는 생각과 우리 가족의 미래는 물론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아이를 낳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자꾸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시면 되죠. 세상에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낳지 않고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삶에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문제에 정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답을 못 찾고 오답을 찾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근데 애를 가질지 말지의 정답이나 오답이 있을까요? 아기를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전혀 노력을 안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막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뭐랄까, 이 세상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좀 안목이 없을 때는 자꾸만 이렇게 답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두렵고, 또 내가 내린 결정이 실패했으면 어쩌지? 잘못된 거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계속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했는 거 맞나? 자꾸 의심하고, 또 이러기도 하죠.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지금 1년, 2년, 3년, 5년, 10년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계속 내가 이 남자하고 잘못 결혼한 거 아니야? 그때 그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고민을 후회를 하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명확하게 현실이 곧 진실입니다. 나의 현실에 지금 이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진실이에요. 나의 현실에 지금 이런 상황이 놓여진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상황이 진실이에요. 근데 물론 달라질 수도 있죠. 또 지금 이것이 진실이지만, 이 사람과 사는 게 진실이지만 뭔가 뜻이 안 맞거나 내가 좀 아니다 싶어서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진실이에요. 근데 아직 그걸 못하고 지금 있다면 지금은 이것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내린다기보다는 좀 저절로 내려지죠. 그럼 내려질 때까지 아직 결론이 안 내려졌다면 그냥 이렇게 좀 내맡겨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맡기다 보면 이 삶이라는 놀라운 신비는 일어나야 할 일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결정이라는 모습을 띌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기에게 탁 맡겨버리면, 근데 아직 내가 답을 못 내렸다. 그러면 그거는 답을 못 내린 채 좀 있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답이 내려졌다면, 그리고 도저히 어떤 답을 못 내리겠다. 그럼 못 내리겠으면은 못 내리는 채로 좀 있어 보는 것도 괜찮고, 또 어떤 답을 내리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못 내리겠다, 이분처럼. 이렇다면 이분 같으면은 자식은 둘이 같이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당신들 둘이 낳는 거잖아요.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상의할 게 아니라 두 분이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게 다양한 대화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저런 다양한 대화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게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모르는 반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민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결정 내리면 어쩌죠? 이런단 말이에요. 또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좀 논리가 세거나 해가지고 딱 끌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다 할지라도 부부가 같이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그건 같이 내린 거예요. 결정을 내렸으면. 그러면 이제 그건 거기서 끝나야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둘의 그냥 모든 결정이다 하고 끝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가서 내가 옛날에 낳지 말자 그랬지, 네 탓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또 뭐 누가 어디 이사를 가자, 뭐 어느 저 딴 쪽으로 이사를 가자, 딴 집으로 이사를 가자 했는데 그게 남편 입김이 좀 더 세가지고 나는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동의했으면 그건 끝났단 말이에요. 이사 가고 나서 야, 옛날 우리 집은 올랐는데 이 이사 온 집은 떨어졌어, 막 이러면서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가 내리거나 남편이 내리거나 이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나 내리고 나면 그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법계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측면이 있어요. 자기라는 것이 허망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저절로 내려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해서 내가 결정을 내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린 결정조차도 사실은 이런 말이 있죠.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데도 온 우주가 동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한 명 나고 죽는 일, 혹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 이것이 우리는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뭐 자식이 뭔가 잘못되면 부모님들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 저런 게 아닐까, 혹은 뭐 내 탓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모님은 좀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인연에서, 자신의 어변에서, 자신의 업식에서 최선을 다해 키웁니다. 그건 그 순간 자신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물론 옆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보기에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 있지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어리석었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죠. 모두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됐어요. 내가 업식이, 혹은 내 어떤 공부의 수준이, 내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단하게 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키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탁 믿고 맡기는 거지, 계속해서 생각을 굴려가지고 내가 잘못 키운 거 아닐까, 나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지금 어떻게든 조금 더 사랑을 해주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낫지, 뭐 후회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자식들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막 죄의식에 시달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누구나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금 봤을 땐 그때 내가 참 수준이 낮았구나, 내지는 그때 내가 참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싶을지라도, 그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도 그게 진실이에요. 그걸로 인해 현재가 어긋났다 할지라도 이 어긋나는 게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때 내가 실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업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때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통해 업장은 소멸하고, 그걸 통해 내가 삶에 힘들고 고통을 다 겪으면서 뭔가 삶에서 깨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음자리, 무분별심이라는 이 자리에서 딱 있으면 좋고 나쁜 게 없거든요. 좋은 결정, 나쁜 결정이 없거든요. 다 평등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결정 내릴 뿐이에요. 근데 그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쩌나 한 두려움인데 잘된 결정과 잘못된 결정이 없어요. 내가 내리는 게 나의 결정이지. 그러면 걱정이 두려울 게 없죠. 결정 내리고 나서 그냥 믿고 맡기면 돼요. 근데 그런데 중간에 틀린 것 같다? 그럼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다시 결정을 내리면 되고. 즉,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오락가락하면서 시비분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온갖 생각을 잔뜩 동원해가지고 온갖 지식을 동원하고 온갖 정보를 동원해서 최상의 답을 반드시 내리고 말 거야. 그렇게 한다고 더 좋은 답이 내려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아이를 뭐 일반고에 보내야 되나? 일반고에 가서 좀 잘하는 게 낫나? 아니면 좀 뭐 특목고나 뭐 이런 좋은 고등학교 가서 분위기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거기가 낫나?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결정 내리면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고 내리는 결정이에요. 모르고 내리는 결정이에요, 원래가. 그 어떻게 100% 알고 결정 내리겠어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어떤 자식이. 누구나 다 모르고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좋은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서 너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막 자괴감에 빠져서 너무 괴로워했다. 그래서 재수하게 됐다. 그래서 실패다? 그게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얘랑 비슷한 애는 일반고 가가지고 상위권이 돼서 오히려 대학을 잘 갔는데 내 패착이었다. 패착이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는 그런 곳에서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떨어져 보는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수확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재수하는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삶의 공부를 하는 거죠. 길이 다른 거예요. 재수는 잘못됐고 정시는 뭐 올바로 첫 번째 가면 잘했고 이게 아니고 그냥 길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그건 독자적인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잘못됐고 저 사람은 잘했어. 이거는 분별망상이죠, 이거는. 모든 결정이 다 아름다워요. 다 옳아요, 자기에게. 자기가 그냥 그걸 믿고 탁 그냥 받아들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괴로운 건 왜 그래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저게 좀 나았던 것 같은데 나는 왜 저 결정을 못 내렸을까? 이런 식의 후회. 그게 분별망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죠. 근데 두 사람이 조율이 안 된다. 한 사람은 너무 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너무 하기 싫다고 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알아서 되겠죠. 누가 결정 안 해도. 어떻게든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럼 되는 거지. 뭐 거기 정답이 딱 정해진 뭐가 있겠냔 말이죠. 다만 이제 이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데서 어떤 두 사람 간의 결정이 조율이 잘 안 될 때는 보통은 그래요. 자신이 어떤 하나의 견해를 집착하고 있어요. 쥐고 있어요. 그리고 쥐는 이유는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강박적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고집을 부리면서 싸우게 되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한데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자식을 낳으면 되겠어 하는 생각이 진리거나 진실일 것 같은 그 생각이 완전 콱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나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죽어도 못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애기를 낳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상 낳고 나면 어떻게든 키우게는 되지 않나요? 사람들 다. 전쟁통에도 애 낳으면 알아서 키우잖아요. 어떻게든. 어떻게 또 길이 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근데 그것 또한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집착을 하고 있어도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집착을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그때의 의식 수준에서는 그 집착을 못 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집착을 못 깨는, 자기 의식을 자기 스스로 못 깨는 수준인 거예요. 그럼 나는 죽어도 못 낫겠다 이러면은, 아니면 죽어도 낫겠다 이러면, 어쨌든 자기가 이게 낫고 안 낫고가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답이 있겠어요? 답은 어차피 없는데, 내가 낫는다고 하는데도 고집하지 않고 안 낫는다는데도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으면 조금 더 이제 유연한 답을 도출할 수 있고, 또 두 사람이 협의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좀 유연해질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자기 생각을 과도하게 어느 한쪽을 고집하는 그런 것만 좀 내려놓는다면 조금 더 좀 조율이 쉽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6조 단경과 마음공부 책 138쪽 중간 부분이고요. 이 선문에서 말하는 좌선은 이 마음을 깨닫는 거지만 그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한 청정한 본성을 깨닫는 거지만 그 청정하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한 부동심,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산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부분은 마음에 집착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본래 허망합니다.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알기에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냥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사성제의 마음이란 말 따로 없죠. 사성제에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방편인 거예요. 선에서의 독특한 방편인 거예요. 사성제라는 우리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진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뿐이지 다른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즉 병이 걸려서 아픈 사람, 우리가 분별망상의 병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에게는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병에서 낫게 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건강하면 건강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건강해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라는 생각도 없단 말이죠. 그 해탈한 사람은 나는 해탈했어 이러면서 막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런 게 없어요. 묶이지 않은 채 아무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데도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데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이름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는, 법화경의 비유에 의하면 화성의 비유라고 해서 임시로 만든 성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잠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잠시 쉴 수 있는 방편, 견성이라는 것조차, 마음이라는 것조차, 그러니까 거기에도 과도하게 집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도 머무를 필요가 없다. 청정함에 집착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보통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청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내가 공부해서 자성을 깨달았으니까 나에겐 이제 청정한 마음만 있어야지 혼란한 마음은 일어나면 안 돼. 탐내는 마음이나 성내는 마음은 일어나면 안 돼라고 생각해요. 성내는 마음이 화를 내면 나는 청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번뇌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분별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지 않고 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욕망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그것이 청정함이 아니에요. 분별심도 일어나는데 분별의 허망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그대로 다 써먹어요. 이렇게 분별할 줄도 알고 저렇게 분별할 줄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분별의 본성에 깨어있다. 그게 중도거든요. 탐진치 삼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연 따라. 이 현상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현상세계를 살려면 집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잖아요. 꼭 그거 살려면 돈도 있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막 괴롭히고 내 주변 사람들 괴롭히면 따끔하게 혼을 내줄 수도 있죠. 화를 낼 수 있죠. 부처님도 부처님 제자들에게 잘못됐을 때 혼을 냈단 말이죠. 저 윤사스님도 저희 상자들을 가르칠 때 엄청 많이 혼을 내셨죠. 화도 막 버럭버럭 내시고 엄청 혼을 내셨죠.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상관없어요. 번뇌망상도 상관없어요. 탐진지 삼독도 상관없어요. 화를 내도 상관없어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깨어있으면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 본성이 무엇이냐? 그게 다 이 마음 이 자리에서 나왔다. 그 사실을 깨달은 채, 깨어있은 채 그 모든 분별심을 쓰는 거예요. 쓰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모든 걸 다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스님, 제가 분명히 내 마음자리를 확인한 것 같은데 화가 자꾸 나요. 옛날처럼 뭔가 막 급한 성격도 그대로 있고 뭔가 이렇게 막 확 평온해지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 지점에서 팍 가로막혀가지고 몇 년을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나는 한 소식 했기 때문에 화가 나면 안 돼. 급하면 안 돼. 뭐 번뇌망상이 많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는 그 생각. 그 생각만 탁 붙잡지 않으면 공부는 그런 거다라는, 공부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깔끔해야 된다. 번뇌도 일어나면 안 된다. 이 생각만 없으면 어때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 일어나는 걸 그냥 딱 보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보는, 비추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일어나더라도 일어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쓴단 말이에요. 활용한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어떻게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는 부처님의 열반을 유여의 열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은 아니에요. 몸을 여의지 않은 열반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걸 반열반, 완전한 열반이라 그러거든요. 무여의 열반,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이 사법계, 이 몸에서 완전 벗어났단 말이죠. 그게 진짜 열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현실 세계의 이 사법계의 법칙, 인간보의 법칙,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부처님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단 말이에요. 물을 안 먹으면 목마르시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깔끔하고 청정해서 물을 안 먹어도 청정한데 뭔 목이 마르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배가 고프겠어요. 보통은 그렇게 그게 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배고파도 자기 기운을 돌려가지고 배 안 고프게 바꾸고, 목말라도 딱 목 안 마르게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내가 현실 세계, 이 모양의 세계를,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을 탁 돌이켜가지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걸 마음 공부에 힘이 생기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 공부인 줄 알아요. 돈 없는 사람이 돈도 생기게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이 아픈 것도 안 아프게 바꿀 수 있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내 몸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해가지고 병원 가서도 마취 없이 해주세요. 뭐 그러면 역시 수행자는 저래야 돼. 나 그렇게 모양의 세계를 이렇게 조종 통제해가지고 내가 마음 나는 대로 모양의 세계를 바꾸는 건 마음 공부와는 상관이 없는 공부예요. 마음 공부와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 가지고 공부에 연결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양의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인 줄 깨닫는 거예요. 다 평등하죠. 다 마음에서 나온 일이니까. 그걸 깨달으면 이제 모든 일을 다 쓸 수 있어요. 좋고 나쁨, 맞고 틀림,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뭔가 힘들 땐 또 뭔가 무너졌을 때는 일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회사에서 뭔가
일이 있을 땐 또 열심히 하는 거고, 잘못되면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아프면 병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 생각이 그렇잖아요. 도인이 있으면 그 도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생활 방식, 삶의 양식, 뭔가 막 도인다운 막 특이한 삶을 살 것 같이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면 지극히 평범하게 그냥 그 누구에게도 막 도인 티를 막 팍팍 내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 거예요. 때로는 누구랑 부딪힐 수도 있고, 일이 잘못되면 막 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모양의 세계가 막 확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또 모르는 측면도 있지만서도 이 또 감이 있으니까 이런 달라진 점들을 또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죠. 허망한 생각이 진여를 뒤덮고 있을 뿐 단지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이 진여는 본래 청정하거든요. 그런데 허망한 생각이 진여를 뒤덮고 있을 뿐이다. 자기 생각 분별을 가지고 한 생각 일으켰다 하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전부 다 허망한 분별이에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건 옳다 취하고 저건 틀렸다 버리려고 하는 취사간택하는 마음을 내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유의 조작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병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진여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진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분별을 따라가면은 무분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무분별이지.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여행지에 와서 여행지에 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에 있을 때는 항상 일상에서 만들어지고 이어지는 어떤 일들을 계속 생각하는 상태거든요. 일을 해결하는 상태, 뭔가 하는 상태에 주로 있어요. 그런데 뭐 한 일주일 어디 여행을 간다 하면 일단 일주일 동안 여행 가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정리를 하고 떠나잖아요, 보통. 애들 밥 해주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해라, 뭐 어떻게 다 정리해 놓고, 반찬 다 해 놓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여행을 한번 가보고 나면 이게 너무 좋아서 잊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게 여행이 좋다기보다는 일상에서 늘 뭔가 일이 계속되는 상태, 분별이 계속되는 상태 속에만 갇혀 있다가 이걸 잠깐 탁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휙 떠나가서는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탁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려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곳에 가가지고 있을 때 뭘 할 게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없어요. 돈 다 냈기 때문에 알아서 뭐 여행사나 이런 데서 알아서 데려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알아서 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따뜻한 오람 오고 가람 가면서 그냥 구경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생은 보자마자 해석, 판단, 분별하고 자기식대로 해석, 판단, 분별한 다음에 이걸 취하거나 저걸 버리려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 분별하기 이전에는 그냥 보는 상태예요. 봐서 분별하는 분별심이 아니라 그냥 봄,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행 갔을 때 딱 그 상태에 가장 가까워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아마 밀라레빠는 여행을 가는 것은 깨달음의 반을 성취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 것도 그럴 거예요. 여행을 떠나고 나면 그런 온갖 분별망상을 잠시 좀 내려놓고 그냥 그 순간에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것들, 처음 볼 때 어때요? 내 안에 그거를 바라보는 어떤 필터가 없잖아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본단 말이에요, 맨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는 거예요. 감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처음 보는 이 낯선, 새로운 분별의 필터로 왜곡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으로 보는, 과거로 보는, 과거에 만들어진 필터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바라볼 때 눈앞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분별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자체를 보고
머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하게 되죠. 제가 뭐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곳도, 정말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도, 히말라야를 가든 뭐 알프스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봐도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있는 그대로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면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감동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근데 보자마자 감동하는 그 시간이 오래 안 가거든요. 잠깐 보고 휘리릭 내려가 버리거든요. 잠깐 보고 와 이러고 이제 사진 막 찍어요. 그 사실은 가가지고 사진을 막 찍다 보면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본 것보다 액정으로 본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어요. 사진으로 막 찍고 동영상 막 찍고 그러다가 정신없이 부려버려 막 이래 하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 내려가요. 그거를 진짜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걸 보면서도 잠깐 한 5분 보고 나서는 곧장 스마트폰을 봐요. 그 눈앞에는 장관이 펼쳐져 있는데 이걸 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저거 이름이 뭘까? 다음에 갈 곳은 어딘가? 뭐 이런 것도 쳐다보면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지만 그 풍경을 그대로 담지 못하고 있죠. 다음 계획 잡고 있거나 같이 간 사람들과 떠들고 있거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눈앞의 풍경은 사라져요. 그 압도적인 장관을 바라보고 있어도 같이 간 사람들과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심각한 어떤 이야기, 야, 네 자식은 뭐 어디 학교를 갔니? 뭐 내 자식은 뭐 어쩌고 아니면 뭔 문제가 있니?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막 생각 안 했을 땐 좋았는데 갑자기 자식 생각하면서 막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그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은 이 압도적인 풍경이 없어요. 눈으로는 분명히 있는데 없어요, 그게. 이렇잖아요. 있는데도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분별이 다른 걸 가로막고 있을 때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오는 대원정사에 있어도요. 여러분, 제 혼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풍경이 너무 놀랍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볼 때마다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분별로 왜곡되지 않으면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군가가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사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참 어찌 보면 진부하게 느껴지는데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알겠어서 사물을 바라보면서는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사랑을 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사물을 바라볼 때는 그것을 내 식대로 생각하고 왜곡하고 분별해서 보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못 봐요. 거기에서. 근데 그걸 내려놓고 그냥 보면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사람에게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거든요. 그럼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애착하고 좋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건 둘이 아니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마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보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서 또 다른 나를 보는 거, 하나를 보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사랑이나 아름다움이나. 우리는 본래 진여인데 이 망상 부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망상 따라가면. 그런데 망상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행지에 가서 그냥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좋다. 이러는 순간 있잖아요.
이 학생들도 이제 젊은 친구들도 보면요, 이군 장병들도 보면은 강원도 양구 같은 데서 이렇게 제가 고성에 있을 때요, 고성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백두대간이 보면은 속초 고성 그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산맥처럼 이렇게 쫙 이어지잖아요. 그 설악의 그 산맥이 쫙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산맥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서는 동쪽에서는 가파르고 서쪽에서는 이렇게 완만하게 오래 계속돼요. 근데 이제 완만하게 계속되는 친구들은 GOP 근무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은데, 이쪽 고성 쪽에서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쪽에 근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GOP에.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제가 이렇게 집차로 가다가 잠깐만 이게 가지는 게 맞아? 이게 이 집차가 갈 수 있는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운전병 친구들한테. 맨날 다녔습니다. 야, 이게 뒤로 안 굴러 떨어진다고? 그럴 정도로 가파른. 그런데 그런 곳을 매일같이 이렇게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탁 올라가서 딱 그 정상에서 딱 바라보면, 올라가다가도 잠깐 고개만 뒤로 돌리면 막 그 장대한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고,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장병들한테 물어보면, 야, 여기 근무하기 정말 힘들겠다 어떠니? 이래 물어보면, 와, 힘들긴 힘든데 어차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야. 뭐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이렇게 이력이 나니까 괜찮다. 그런데 힘들어도 이렇게 고개 탁 돌리면은 이 아름다운 게 있으니까 이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생각을 탁 멈춘 채 그냥 와 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과 함께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미쳤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루 빨리 내려가고 싶다고. 왜? 그거는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자기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이 괴로운 곳, 이 지옥 같은 곳, 이 힘든 곳, 언제 여기를 벗어나나. 그 생각의 필터가 있으니까 그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잠시 마음을 비우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묘한 여기서 말하는 뭐 청정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발견해요. 전 처음에 뭔지는 모르지만서도 나무라는 존재가, 나무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나무에게서. 어느 순간인가 막 자연에 꽂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에 나무가 막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울 때 아름다운 것을 막 보이다가 가을에 단풍으로 막 절정을 치닫다가 단풍이 막 다 떨어질 때 너무 서운했었는데, 그래서 내년 봄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제는 못 보는구나 이러면서 겨울 숲을 마주하는데, 그 나무 풀 이파리를 다 떨군 강상한 나무가지가 그 시린 겨울날 그 차가운 산 위에서 논 속에 딱 뿌리를 내린 채 있는 그 모습을 그냥 이렇게 바라볼 때 있잖아요. 그냥 바라볼 때.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오묘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발견해요. 쓸쓸함 이런 거라고 말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모든 곳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생각도 없고 해석도 없고 판단, 분별이 없어요. 그냥 본단 말이에요. 말로 한다면,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게 부처 아니겠어요? 그게 무분별심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텅 빈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부처예요. 여러분,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있을 때,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한 생각 일으키나요? 그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어요? 불행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가 불성의 상태 아닐까요? 그게 청정의 상태예요. 뭐 오염된 게 없잖아요. 뭔가 그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있을 때 그땐 꿈의 내용도 없잖아요. 꿈의 내용에 끌려다니는 것도 없잖아요. 청정하잖아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한 생각 끌려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가 부처예요. 아무 일 없는 자리. 근데 이 일 없는, 아무 일 없는 이 순간은 너무 심심해서 뭔가, 에이 스님 그래도 뭔가 부처나 깨달음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막 성성한 느낌 아닐까요? 뭔가 막 깨어있는 이런 느낌 아닐까요? 뭔가 이렇게 막 쑥 내려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법상이라 그래요. 법을, 자기가 법에 대한 모양을 그림 그려놓고 그거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없으면 지금 그냥 언제나 법석이란 말이에요. 분별만 내려놓으면. 그게 이 말이에요. 허망한 생각이 진여를 뒤덮고 있을 뿐 단지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본성은 본래 청정해요. 마음을 일으켜 청정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청정함이란 망상이 생겨납니다. 근데 청정함에는 어떤 모양이 없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